자유형 롤링 타이밍이 양쪽 다른 느낌입니다. 왼쪽은 몸을 돌리는 것보다 팔을 먼저 미는 것 같고, 오른쪽은 확실하게 몸이 먼저 돌아갑니다. 롤링 타이밍을 제대로 교정하고 싶은데 왼쪽은 어깨 통증 때문에 꼭 교정하고 싶습니다. 추천하시는 드릴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왼쪽 오른쪽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른쪽은 더 확실하게 잘 들어가는데 왼쪽은 잘 안 들어간다. 네, 이거를 하기 위한 드릴을 뭐냐? 네, 이건 이미 앞에 터치 드릴 있죠. 네, 이걸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이 벌써 평가를 하셨어요. 호흡 때문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잘 들어가는 이유는 호흡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맞아요. 호흡 때문에 더 잘 돌아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호흡 때문에 잘 돌아가고 호흡이 아닌 쪽도 그만큼 돌려야 균형 있는 수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통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오른쪽과 왼쪽이 균형이 맞게 돌아가요. 네, 경기력이 낮은 사람들은 네. 호흡하는 쪽만 크고 호흡 안 하는 쪽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네. 호흡 때문에 크다는 얘기는 호흡이 이 롤링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롤링에서 이 타이밍에 맞게 호흡을 하셔야 되지, 호흡 때문에 더 커진다? 이미 롤링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리듬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여기서 드릴 한 가지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질문 중에 그런 거 많죠. 뭐에 좋은 드릴, 뭐에 좋은 드릴, 그렇죠. 뭐에 좋은 드릴인데, 근본적으로 드릴은요, 한두 가지면 충분해요. 근데 드릴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지, 네, 무엇을 하냐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네, 네. 아마 이런 드릴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게 잘 안 좋아진다는 거는 그 드릴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어떤 드릴이 좋냐, 어떤 드릴이 좋냐, 다 이미 인터넷만 뒤져도 수없이 나와요. 네. 근데 그 드릴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나는 이 드릴을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받으셔야지, 네, 그 전에 무슨 드릴을 하든 간에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교정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드릴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수영을 해야죠. 그렇죠. 네. 드릴에서 연습한 거를 바로 전이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드릴만 한다고 해서 절대 수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어느 한 가지 드릴을 추가적으로 할 생각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드릴을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강사분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코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1번이에요. 드릴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정확하게. 네, 네, 그래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요. 네, 이 킵한 터치 드릴은 개인적으로 전 정말 좋아하는 드릴 중에 한 가지예요. 네, 끝까지 밀기도 연습이 되고요. 네. 그리고 롤링도 돼요. 물론 네. 팔이 오바스럽게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 동작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차 마스터즈 수영인입니다. 자유형 호흡할 때 왼팔이 자꾸 앞으로 안 뻗어지고 안으로 뻗어 들어갑니다. 무호흡일 때는 안 그러는데 호흡만 하면 나쁜 습관이 나와서 마스터즈 대회 준비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그래서 캐치업과 한팔 자유형 드릴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면서 호흡 시 왼팔 글라이딩을 의도적으로 살짝 옆으로 미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시하는 순간 또 도돌이표가 돼서 답답합니다. 자세가 많이 굳어진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드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드릴에서 좀 더 다른 포인트로 연습을 해봐야 할까요? 여기 앞에 있는 질문하고 비슷하죠. 효과적인 드릴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 드릴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앞에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 제가 이 질문을 채택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한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팔 리커버리 방법 중에 자유형에서 네. 스트레이트 암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엘보 세우는 그렇죠. 용어가 하이엘보. 있었죠. 네. 근데 이 용어 중에서 하이엘보라고 있었고 네. 리프트 앤 네. 시프트가 있었죠.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용어를 잘 보세요. 리프트라고 했어요. 네, 리프트는 팔꿈치를 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시프트는 뭐예요? 옮겨 놓는다. 옮겨 놓는 네. 거죠. 네. 여기서 자꾸 안쪽으로 들어간다, 제대로 앞으로 뻗지를 못한다는 거는, 여기 왔죠. 네. 여기 와서 팔꿈치 높이가 유지된 상태에서 네, 시프트 동작이 있어야 돼요. 네네. 시프트 동작이. 근데 이 시프트 동작이 없이 그냥 이렇게 뻗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꼬이기도 하죠. 수영하시다가 이렇게 수영하시는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이 시프트 동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측면에서 얘기하면, 리커버리를 쭉 끌고 왔죠. 네. 여기서 시프트 동작이 뭐냐면 이렇게 옮겨주는 동작이에요. 네네네. 그대로 이렇게 찔리게 되는데, 네. 시프트 동작을 언제 해야 될까요? 고점에서? 고점에서 하면 가장 교과서적인 폼인 거예요. 네. 우리 선수들 가만히 보세요. 리커버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90도가 되기 전에 이미 들면서 시프트 동작을 만들어서 가요. 그럼 낮은 리커버리가 돼요. 네. 그럼 롤링이 크지가 않아도 네. 이 물이 걸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생활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네.
그 부분을 그냥 들고 앞으로 찔러라고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시프트 동작을 따로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시프트 동작을 빨리 들어가면 어깨가 좀 더 편해져요. 네. 근데 너무 빨리 들어가면 어떤 수영이 할까요? 아마 오늘 수영장 가서 한번 보시면 네. 특히 중년의 남자들, 네. 유연성 없는 중년의 네. 남자들 수영 이렇게 하시죠. 아. 그렇죠. 야, 리프트를 안 하고 네. 바로 시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적정선이죠. 어느 정도 리프트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프트가 되는데 네. 이걸 미리미리 리프트가 없이 시프트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로만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요거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이 질문을 채택을 했는데 네. 이 시프트가요 90도까지 간다는 거는 뭐예요? 완전히 최고의 범위예요. 네네. 근데 90도가 넘어서까지도 시프트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뒤집히게 돼요. 그러니까 수영할 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네. 그분들은 90도까지 될 때까지 시프트 동작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프트 동작은 오면서 손을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네. 리프트 들어오고 시프트를 바꿔주는 거. 네. 이 바꿔주는 동작에 의해서 앞에 엔트리 범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멀리 넣고 싶다? 그럼 시프트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서 멀리 넣으면 되는 거고 안쪽에 넣고 싶다? 좀 더 시프트 동작을 덜 가져가서 네네.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할 때 그 시프트 동작을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프트 동작을 너무 빨리 들어가도 문제지만 너무 늦게 들어가도 어깨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리프트 앤 시프트가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형하다 보면 롤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롤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깨 롤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롤링을 할 때 어깨가 돌아가는 만큼 같은 각도로 골반이 돌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골반은 최대한 물과 수평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여기선 두 가지를 일단 구별을 해야 돼요. 네. 효율적인 수영이냐 아니면 빠른 수영이냐. 네. 효율적인 수영이든 빠른 수영이든 네. 자유형은 무조건 롤링이 중요해요. 네. 하지만 효율적인 수영을 할 때는 히프도 같이 돌아가면서 가는 게 더 어깨 롤링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속도는 다른 차원의 얘기죠. 네. 조금은 비효율적이어도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죠. 네. 그러니까 골반을 최대한 잡아주는 게 유리해요. 네. 골반을 최대한 잡아준다는 거는 곧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발차기를 많이 찬다는 얘기고 네. 발차기를 많이 찬다는 얘기는 곧 골반을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히프가 많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발차기를 그만큼 안 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나눠서 얘기해야 돼요. 네. 효율적인 수영이냐 속도가 빠른 수영이냐. 그러면 1500m는 어떻게 될까요? 골반을 틀어야죠. 골반 틀어야죠. 네. 하지만 1500m를 충분히 내가 갈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선수들이라면은 네. 얘들 골반을 잡아줘도 되겠죠. 아, 그렇죠. 물론 조금씩 움직이겠죠. 네. 그러니까 골반의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효율적인 수영이 가능해지지만 속도는 손해를 봐요. 네. 그리고 골반을 잡으면 잡을수록 롤링의 방해는 되지만 속도에는 이득을 봐요. 그렇죠. 물론 힘도 많이 들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돌핀킥에서 자유형킥으로 바뀌는 타이밍과 첫 스트로크를 호흡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반대팔부터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유형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자유형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브레이크아웃이라는 동작. 돌핀킥 차다가 이제 자유형 발차기로 바꿔서 올라온 이 구간을 이제 브레이크아웃 구간이라고 하는데 네. 돌핀킥을 차다가 이 자유형을 바꾸죠. 네. 그렇죠. 요 구간은 발차기 4번 안에 끝나요. 4번 안에. 그렇죠. 물론 6번도 찰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4번 이하로 찰 수 있는데, 네. 돌핀킥을 차다가 자유형킥 바꿔주는 이 시간이 너무 길면요. 네. 오히려 추진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돌핀킥을 차고 나가다가 발차기 4번 안에 물 받고 나올 수 있는 깊이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딱 4번이라고 얘기는 못해요. 네. 하지만 네. 4번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깊이에서 바꿔준다. 돌핀킥이 어쨌든 제일 빠른 킥이니까 네. 돌핀킥으로 쭉 차다가 빠바방 이 타이밍에 맞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너무 깊은 데서 바꿔주기 시작하면 발차기만 계속 차게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추진력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 브레이크아웃에서 나오는 이 추진력이 전체적인 기록 한 35m까지 기록이 영향을 미쳐요. 이 나올 때 우리가 스무스하게 싹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네. 아니고
진짜 뚫고 나오듯이 통 튕겨 나오듯이 나와야 돼요. 네. 그 말랑한 공을 네. 고무공을 물에 놓으면은 퐁 튀기죠. 그런 느낌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돌핀킥을 너무 일찍 바꿔주게 되면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나오게 되죠. 네. 그럼 가속력이 확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일단은 나오는 순간에 호흡하는 건 나쁜 거죠. 그렇죠. 특별한 장거리 시합인 경우에는 상관은 없지만 스타트, 특히 50m 시합에서는 그 호흡한다는 거는 아주 큰 실수죠. 그렇죠. 예,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그것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하긴 하는데 네. 그거는 브레이크아웃 나오는 어떤 기술에 대한 차이지 오른팔 왼팔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른쪽 호흡을 하면은 이제 오른쪽 호흡하려고 이제 오른팔을 먼저 호흡할 때는 왼팔을 뻗고 오른팔을 이제 당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시합할 때는 반대팔 먼저 당겨라.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호흡하는 방향으로 당겼다가 예. 호흡을 하면은 거기서 저항이 확 생기니까 그냥 애초에 그런 실수가 없게 내가 평소에 호흡하지 않는 팔 먼저 당겨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예, 맞는 얘기고 하다 보면은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이게 정해진 건 없는데 네. 거의 대부분 선수가 왼팔부터 시작하는 선수가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돌핀킥을 항상 평행으로 차지는 않아요. 네. 어떤 선수는 대각선으로 차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쭉 차다가 왼쪽으로 길어졌다면 왼팔부터 시작하게 되죠. 오른쪽으로 길어져서 찼다면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 오른손잡이는 왼팔부터 하더라. 이렇게 성향만 분석할 수 있지 이거를 딱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무조건 호흡은 하면 안 된다는 거. 돌핀킥에서 자연킥 바꿔주는 거는 킥 4번 안에 나올 수 있는 깊이에서 바꿔줘야 된다. 네.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킥판을 잡고 하는 저변킥은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다리 힘보다는 몸 전체의 웨이브를 이용해서 물을 잘 눌러주기 때문에 다리에도 큰 부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 자유형 발차기는 유난히 힘들고 속도도 중급자보다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은 어렵고 대신 힙 스러스트를 할까 하는데 좋을까요? 이런 분 많거든요. 네. 저병 웨이브는 잘해서 저병 발차기 잘하죠. 네. 근데 자유형 발차기 못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발목의 유연성이 없어요. 저병은 몸을 움직여가지고 네. 크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자유형은 여기서 움직임이 작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발목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아, 다리 전체가 발목 역할을 해주는 거야. 다리 전체가. 네네네. 자유형은 고관절 중심으로 이렇게 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발목의 유연성이 없으면 좀 힘들겠죠. 네. 발차기는요. 발목 유연성이 무조건 좋아야 돼요. 네. 저하고 감독님하고 자유형 발차기 시합하면은 네. 당연히 제가 이기겠죠. 발목을 많이 꺾어 차죠. 제가 절대 못 이겨요. 발목을 쭉 피지 않고 꺾어버리면은 절대 네. 못 이기고 그 정도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런지나 스쿼트 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발목이 안 펴지면 런지 능력이 100배가 올라도 발차기는 못 차요. 개인적으로 비슷한 고민을 했던 입장이어가지고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유형 발차기가 힘들고 속도가 안 난다. 그래서 지상운동 뭘 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 접근 방법 자체가 약간 잘못됐어요. 맞아요. 자유형 발차기를 잘 하시려면 자유형 발차기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발목 쓰는 방법이라든지 특히 이제 물을 미는 가장 마지막 포인트가 발목에서 얘가 채찍처럼 촥 미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감각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얘를 하다가 뭐 하체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하체 운동을 하면은 발차기를 잘하냐?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레그 익스텐션을 엄청 열심히 하고 해봤는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스쿼트를 120을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하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쿼트 빈봉으로 20kg짜리로 하나 들기도 힘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발목 유연성이 엄청 좋아요. 자유형 발차기를 했을 때 제가 그냥 져요. 지상 하체 운동으로 얘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는 약간 시행착오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고 네. 결국 발차기를 잘하면 발차기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런지나 스쿼트 같은 거는 이제 부차적인 방법이고 네. 발목이 해결이 안 되면 500을 들어도 못하기 때문에 네. 발목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마 발차기 못 차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발목이에요. 왜냐면 남자분들이나 어느 정도 수영하시는 분들 근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자유형 시 손바닥이 엄지를 붙여야 하나요? 벌려야 하나요? 이거는 코치님께서 몇 번 말씀 주시긴 네.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요거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야, 우리가 손바닥을 붙여야 된다, 벌려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원래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약간 붙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하지만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웃스윕, 아웃스윕 할 때는요, 엄지가 벌어지는 게 유리해요. 인스윕 할 때는 엄지가 닫아지는 게 유리해요. 이게 연구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평평하게, 네. 그렇지, 평평하게 손을 모으는 동작, 네. 꽉 모으는 동작이 아니고 네. 그냥 요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힘, 요거면 충분히 합니다. 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거는 엄지를 살짝 벌려주는 게 유리하다. 들어올 때는 닫아주는 게 유리하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수영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만 하지 말아라. 이것만 아니면 된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나 네. 네, 아마 차이가 미미할 거예요. 네, 미미해요. 네, 하지만 평영 선수들은 가면서 살짝 벌리기도 해요. 살짝 네네. 벌리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벌릴 때는 이런 게 유리하구나. 들어올 때는 그런 게 유리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발차기 할 때 허벅지 아래 모든 근육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무릎 아래 발목 위주의 근육 힘을 써야 하나요? 자유형 발차기 말씀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무릎 아래가 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리 전체를 사용하는 거지. 제일 나쁜 게 자유형 발차기 무릎 아래로만 힘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종아리 갖고만 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나쁜 기기예요. 네. 네, 고관절을 중심으로 히프의 힘과 허벅지 힘이 같이 작용하는 게 좋은 거지. 후자 무릎 아래는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짧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강사님이 자유형 할 때 글라이딩이 아닌 찌르기만 한다고 전완근으로 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밀어야 하나요? 손등이 바깥쪽으로 해서 밀라고 하는데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손등을 바깥쪽으로 미는 것이 맞을까요? 이 질문을요, 그대로 강사님한테 하세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강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되는 거고, 강사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글라이딩 할 때 찌르기만 하다 보니 네. 아마 롤링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글라이딩 롤링을 안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 네. 전완근 여기죠, 여기? 전완근으로 밀라는 게 저는 무슨 네. 말인지 뽑는 느낌으로 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건가요? 밀라는 얘기인데, 네. 전완근으로 미는 게 아니고, 광배 광배하고 어깨, 가슴으로 이렇게 믿는다.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전완근을. 그러니까 요거는 강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왜 전완근으로 밀라는 느낌? 왜냐면 전완근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래서 자유형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전완근을 밀듯이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 질문은 저한테 할 게 아니에요. 네. 강사님한테 직접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자유형에서 물을 끝까지 밀어라. 푸시까지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라는 강사님의 지적을 받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드릴을 하면서도 그 느낌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푸시를 끝까지 잘하면 3두의 자극이 온다는 말도 있던데 수영하면서 3두의 자극을 느껴본 적이 없다 보니 여태 수영을 잘못하고 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 부탁드려요. 맞아요. 우리 자유형 할 때 끝까지 밀게 되면요. 네. 이게 3도의 자극이 상당히 많이 크게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3도의 자극이 쉽게 일어나지 않냐? 내가 끝까지 미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왜 3도의 자극이 올까요? 그게. 자유형을 잡았죠? 네. 잡은 다음에 쭉 밀고 들어왔을 때 마지막에는 이 팔꿈치가 몸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네. 끝까지 미는 동작. 끝까지 미는 이 동작은 이제 이 피는 동작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아령들 그렇게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3도의 자극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그렇게 끝까지 밀지 않고 중간에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느낌이구나 라고 이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 스컬 방법이 있어요. 네. 스컬이죠. 물을 만지는 그렇죠. 거 스컬. 네. 그거를 딱 차렷한 다음에요. 피니시만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느낌이구나 하고 수영하면서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고, 또 다시 느낌을 모르면 스컬만 해보면서 다시 그 느낌을 가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형 피니시 스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예, 네. 나오기 때문에 피니시 스컬로 감각을 익히고, 그 다음에 다시 본인이 수영을 하면서 그 느낌으로 수영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배영 시 깊은 물을 잡기 위해 손을 깊이 넣을 필요 없다는 게 자유형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배영할 때 깊이 넣을 필요 없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예. 코치님한테 들어봤죠. 그쵸? 네네. 보통 지금 배영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여기 들어가지고 깊은 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깊은 물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오는 효과는 뭐냐면 롤링을 더 하게 되죠. 그런 의도로 깊은 물을 잡으라고 하면 저는 오케이. 네. 하지만은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결과는 뭐냐면 얕은 물이나 깊은 물이나 밀도는 똑같아요. 네, 밀도의 차이는 예, 없다. 깊은 물이 단단한 물이니까 그거를 밀었을 때 내 몸이 더 나간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 전혀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배영에서 가장 좋은 물 깊이는 물보라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깊이예요. 얕은 네. 깊이 네. 충분하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여기서도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럼 그걸 자유형에도 포함이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모양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배영은 팔이 사이드에 있죠. 사이드에서 깊이하고 상관없이 내 팔 전체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유형은 내 가슴 앞에 앞쪽에 있죠. 네. 너무 얕게 잡으려고 하면 내 팔 전체를 다 이용하지 못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예. 팔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네.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단거리가 깊을까요? 장거리가 깊을까요? 깊다는 게 팔의 깊이요? 예. 저는 단거리가 더 깊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장거리는 좀 깊게 잡고 그 다음에 단거리는 얕게 잡는다. 네. 근데 이게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앞에서 봤을 때 가장 낮은 지점과 가장 높은 지점의 폭은 똑같아요. 단거리를 가만히 보면 단거리는 수명 위에서 바로 캐치가 들어가죠. 네. 그리고 장거리는 좀 더 밑으로 넣었다가 그 다음에 캐치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폭은 똑같은데 네. 이 폭이 적용되는 지점이 약간씩 틀려요. 장거리는 단거리보다 더 깊게 잡는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폭을 더 크게 잡는다. 그럼 틀린 얘기일 수도 있죠. 장거리와 단거리는 폭은 똑같다. 예, 폭은 똑같은데 최대 깊이, 이 폭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장거리가 좀 더 깊은 것처럼 보인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배영 물잡기 할 때요. 네. 자유형에서는 좀 대비되기가 힘들다. 그렇죠. 예, 예. 어쨌든 몸이 앞뒤로고 사실 팔이 물을 잡는 어떤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마무리를 하고요. 예. 대학 수영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자유형의 롤링의 이유 중 저항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롤링이 저항과 관계없는 말이 지금까지의 제 경험과 지식에 혼동됩니다. 정면 저항과 와류 저항 등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건지 하영일 코치님께 궁금합니다. 요거는 그때 교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맥락에서 이걸 네. 들어야지 무조건 아닙니다. 이건 저항에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보세요. 와류 저항, 그 다음에 전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롤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롤링은 저항과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가 없다? 그건 틀린 얘기죠. 자유형에서만큼은. 그렇죠. 근데 롤링과 어떤 상황이 돼도 저항과 상관이 없는 종목도 있어요. 배영이에요. 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배영 드릴을 롤링을 하지 말고 해볼게요. 라고 해서 쫙 한 다음에 이거를 지금 왜 한 거냐면 롤링에 신경 써가지고 물을 너무 깊이 잡고 팔이 너무 과하게 꺾이면은 차라리 그것 때문에 저항이 더 많이 생겨서 그냥 롤링을 안 하고 그냥 평평하게 미는 것만 못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그냥 차라리 의식적으로 롤링을 안 하고 팔을 한번 해볼게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맞는 얘기예요. 이 롤링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유형이 대부분 안 되는 이유는 롤링을 못해서예요. 근데 배영이 대부분 안 되는 이유는요, 롤링이 너무 과해서예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그거를 무조건 다 대비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네. 롤링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자유형이 많고요. 롤링이 너무 과해서 어깨 힘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생기는 게 배영이 많아요. 똑같이 장축에 의한 회전 운동이에요. 근데 네. 왜 배영은 롤링과 저항과 상관이 없고 네. 왜 자유형은 상관이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네. 팔의 위치가 다르죠. 배영은 팔의 위치가 항상 내 옆에 있어요. 옆에 있기 때문에 롤링을 한다고 해서 이 롤링 때문에 특별하게 저항이 줄지가 않아요. 자유형은 어떻게 되죠? 팔이 내 가슴 앞쪽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저항을 항상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저항은 배영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네. 자유형에서는 분명한 건 영향을 미쳐요. 네. 하지만 이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는지는 네. 그래서 추진력에 관련된 얘기다. 뭐 힘을 쓰는 거에서는 롤링이 저항과 상관이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저항과 상관이 분명히 있어요. 네. 하지만
상관이 없는 것도 있어요. 자유형인데. 단거리는 저항을 많이 받더라도요, 이제 힘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최고죠. 왜냐하면 단거리는 가성비 운동이 아니에요. 얼마큼 내가 힘을 다 써가지고 내 최고의 퍼포먼스를 끄집어낼 수 있냐의 문제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피해가면 좋긴 하겠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자유형 스트로크 개수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자유수용 때 연습 방법 추천해주세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스트로크 개수를 줄인다는 거는 뭐 DPS 연습이나 미니맥스 연습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한 가지 요인 때문에 개수가 주는 게 아니고 발차기도 중요한 요인이고 팔과 팔 타이밍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죠. 그런 다음에 최대한 적은 개수로 가보려고 하는 시도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인데, 내가 적은 개수로 수영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 번에 많은 거리를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타이밍, 발차기 다 중요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내가 손으로 물을 얼마나 똑바로 밀고 있냐예요. 이거 은근히 실수하는 사람 많아요. 정확하게 평평하게 뒤를 바라봐야 되는데 손이 밑에서 보면 살짝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회전은 조금 불편해요. 외회전은 되게 쉽게 돼요. 그래서 수영할 때 나도 모르게 이 평평함을 유지 못하고요, 외회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편한 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죠. 손바닥을 정확하게 유지 못하고 살짝 빠지는 게 슬립이 가거든요. 이 슬립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외회전이 편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부러라도 내회전을 살짝 걸면서 물을 잡아야 평평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많아요. 뭐 개수 줄이는 거는. 근데 먼저 가장 근본적인 거를 체크해 보자면은 슬립 현상 없이 내가 물을 평평하게 잘 밀 수 있는지, 밀고 있는지. 평평하게 미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새끼에 힘을 주면은 외회전이 일어나요. 이 두툼한 데 중심을 잡으면은 평평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이 손바닥 전체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쪽 세 개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는 보조가 돼서 물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스트로크를 잘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선수든 선수가 아니든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도요, 잘 못 느껴요.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내 몸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잡았을 때 이 잡은 게 똑바로 잡혀가지고 내 몸이 또 나가고 있는지 잘 못 느껴요. 내 몸이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밀어도요, 뭔가 밀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정확하게 미는 거. 그거를 항상 신경 쓰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제 생각이지만은 자유형은 어쨌거나 팔을 계속 이렇게 앞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깨가 안 아픈 게 정상이긴 하죠. 아, 그런가요? 네, 추측을 해볼게요. 어깨가 아파요. 리커버리 모양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데 새끼부터 꼬여가지고 어깨가 꼬인 상태에서 수영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해보네요. 만약에 꼬여서 온다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엄지부터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훨씬 편해지는데, 글로 봐서는 잘 모르죠. 훈련 방법 추천 너무 많죠. 키판 잡고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번 당겨 보세요. 가장 흔한 연습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50m를 가든 25m를 가잖아요. 개수를 정해놓고 수영하세요. 1000m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나 1000m를 25에 몇 개씩 유지시켜야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스트로크 개수를 정하고 연습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수영의 효율성이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립턴 하고 벽 차고 나갈 때 몸이 비스듬히 나갑니다. 곡선을 그리면서 나가는데 저항이 생깁니다. 자유형 선수들처럼 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분이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건지 이렇게 생기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방향에 따라 그렇죠. 이렇게 방향에 가는 따라 거군요. 틀리죠. 그러니까 턴을 하고 나서 밑으로 생기는 곡선은 더 멀리 나가기 위한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옆으로 생기는 곡선은 다 저항이에요. 옆으로 생기는 곡선은 없애야 되고요. 밑으로 생기는 곡선의 크기는 내가 치고 나가는 그 거리 있죠, 물속으로. 그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공 던지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자로 던지는 것보다 곡선을 그리게 던지는 게 더 멀리 나가죠. 그쵸. 같은 힘을 쓴다면. 네. 마찬가지로 수영도 공 던지기 그 곡선을 그대로 뒤집었을 때 똑같아요. 더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곡선이 좀 있어야 되죠. 빨리 가기 위해서는 곡선이 있으면 안 돼요. 직선이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만 옆으로 생기는 곡선들은 다 저항이에요. 좋을 거 하나도 없고 50m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52m, 1m를 가게 되겠죠.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 물고기 움직이듯이. 그렇죠. 움직이는 물고기 거예요. 가듯이 가면 사실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곡선은 나쁘다. 이런 곡선은 거리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질문은 나가고 싶다며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옆으로 가는 곡선이 생기는 이유가 턴하고 나서 정확한 자세가 생기기 전에 벽차고 나가버려서요. 수영은 빨리 가기 위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급한 마음에 자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출발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자꾸 곡선이 옆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세를 만들고 출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처음에는 턴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턴 후에 정확하게 자세를 만들고 출발하는 거를 연습하시면서 거기에 속도를 조금씩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캐머런 맥커보이 선수의 훈련법, 영법이 꽤나 화제입니다. 그런데 해당 선수의 영상을 보다 보면 상체가 보트처럼 떠서 가더라고요. 거의 수경 윗부분이 수면에 쓸면서 가듯이요. 무엇보다 자유형은 몸이 일자로 수면에 떠서 가는 게 저항이 가장 적은데도 상체가 뜨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생활체육에서 말하는 코어가 받쳐주지 못해 하체가 떨어지는 게 아닌 상체가 강한 추진으로 하체가 상대적으로 수중에 있는 거겠지? 단거리에서는 상체가 뜨는 영법도 정석적인 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카메론 맥커보이 선수가 요즘에 운동을 상당히 적게 하는 훈련법으로 하는데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남들보다 거의 한 4분의 1 수준의 운동량으로도 하는 건데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수영을 4분의 1 하는 거야, 수영을. 스트레칭이나 이런 건 그대로 하되 근력 운동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꾸 수영을 4분의 1을 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 맥커보이 선수는요. 과거에 도쿄올림픽에서 은퇴를 했었어요. 맥커보이가 유명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운동량이 상당히 많았던 선수예요. 시즌 초에는 50m, 100m 선수에도 불구하고 400m 시합을 많이 뛰었었어요. 과거에는 50과 100m에서 훌륭한 기록을 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맥커보이 훈련법은 지금은 100m는 안 하고 50m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50m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복귀하고 나서 그 전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으로 금메달까지 차지했죠. 그 전에도 경기력이 좋은 선수였지만 꼭 올림픽마다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올림픽 전에는 와 이번에는 금메달 딸 수 있겠다. 근데 올림픽 가면은 갑자기 조용해지는 선수였거든요. 맥커보이 훈련법이 그런 거예요. 이 선수한테 특화된 훈련이 아니고요. 어느 부분에 50m에 초점을 맞춘 훈련에만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훈련법은 많은 선수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맥커보이는 다 제거시키고 그 훈련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만 적은 거지 나머지도 다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관심을 가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야, 운동 조금 해도 조금 하고 좋은 기록 남기고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조금 할래. 수영을 조금 하는 거예요. 맥커보이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타켓이 확실하다는 거죠. 지금은 100m를 안 뛰어요, 시합을. 아예 50m로만. 50m 하나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저는 이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 이제 올림픽도 50m가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50m 종목이 없었어요. 자유형만 있었고 나머지 종목이 없었는데 2028년 올림픽부터는 전 종목이 50m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훈련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모든 선수가 다 50, 100, 200을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50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떠서 간다는 거 있잖아요. 단거리일 경우에는 좋아요. 킥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단거리일수록. 깊게 눌러 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트가 앞으로 뜨듯이 뜨게 되는 거예요. 자유형 50만큼은 일자가 아니라 살짝 15도 정도 기울어서 한다. 그렇게 하는 선수도 많다. 킥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짝 더 기울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 15도 정도 기울였을 때 좋은 방법이고요. 단거리 할 때 상체가 뜨더라도 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대신 효율적인 수영을 얘기할 때는 다른 시선으로 봐야죠. 정확하게 저항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죠. 이 50m 폼하고요. 장거리 효율적인 수영하고는 좀 별개예요. 이렇게 뜨는 이유는 킥을 더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닥을 보는데 강사님은 자꾸 시선을 좀 더 앞으로 하고 머리를 조금 들라고 하세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유형을 하고 있는데 앞을 보라고 했다면은 머리가 너무 들어가 있어가지고 몸이 있으면 직선 선상 안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만 딸락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사람도 검은 목처럼 그런 사람한테는 차라리 앞을 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앞에 보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시선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앞에 45도, 밑에 이게 있는데 밑에 보는 것도 좋고요. 45도 보는 것도 상관없이 좋아요. 하지만 앞에 보는 거는 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머리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머리가 음. 높아지면 어딘가는 가라앉겠죠. 그게 킥이 받쳐줘가지고 띄울 수 있지만은 결국엔 이것도 비효율적인 거죠. 단거리 할 때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단거리 할 때는 이렇게 한 15도 정도 기울여서 가기도 하니까는. 근데 머리가 높은 거는 수영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앞을 봤을 때 머리가 높아질 확률이 높아져요. 여기서 머리를 높게 간다는 거는 지금 앉아있는 자세에 턱을 든 거하고 똑같거든요. 턱을 들었을 때 팔 어깨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고 어깨를 돌려보세요. 오,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많이 나죠? 네. 앞을 보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미 텐션이 들어간 상태에서 팔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유연성이 좋아서 앞에 봐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유연성이 좋은 사람 빼고 얘기하자면은 앞에 보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하지만 저도 앞에 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검은 목처럼 수영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앞을 보라고 해가지고 고개를 좀 띄워주죠. 그런 거 아닐까, 머리가 너무 밑에 내려가서 하는 거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배영 손 타이밍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세 가지 타이밍을 보면 네. 1번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오른손이 들어가는 순간 네. 왼손이 리커버리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2번은 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을 밀면서 올린다? 제가 이게 이 말로만 봐서는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타이밍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배영 타이밍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네. 같이 밀면서 같이 오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넣고 조금 기다렸다가 피니시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얘가 팔을 당기면서 같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게 가장 흔하지는 않아요. 물론 물론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흔하지는 않고 네. 본인은 되게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자영하고 똑같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피니시하고 물이 들어가는 거 있죠. 네. 그걸 동시에 가져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네. 한 팔 하고 한 팔 하고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배영은요, 연결이 더 중요한 종목이에요. 네. 한 번 얼마큼 내가 잘 미냐가 중요한 종목이 아니라, 물론 네.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연결시키는 게 더 좋기 음. 때문에 멈춰있는 동작이 없이 가야 된다 네. 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구잡이로 할 땐 숨쉬는 게 쉬워서 제일 만만하게 봤는데 제대로 하려면 정말 힘든 게 배영이더라고요. 배영식 호흡 방법도 궁금합니다. 감독님은 배영할 때 호흡 어떻게 하세요? 저도 마구잡이로 합니다. 마구잡이라는 거는 어떤 패턴이 없다는 거죠. 그냥, 맞아요. 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스트로크 2번에 한 번씩 하라고 코치님이 몇 번씩 말씀하시잖아요. 네. 천천히 하려면 되는데 근데 IM 때는 도저히 저병 갔다가 배영 돌핀킥 차가지고 딱 나오는 순간 가 돼가지고 그게 안 돼요. 패턴화가 안 돼요. 배영 호흡에 대해서는 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게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 팔에 뱉고 마시고 다 하는 거예요. 뱉고 마시고 뱉고 마시고. 네. 예, 근데 또 한 번은 오른쪽에는 마시고 왼쪽에는 뱉고, 이런 패턴이 있겠죠. 네. 한 팔 하는 사람들과 양팔에 호흡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네. 이거 저도 되게 궁금한 네. 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네. 우리 인체에서 받아들이는 그 산소 포화도의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음. 크게 뱉고 크게 마시고 와 약간 얕게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약간 이거의 차이일 거잖아요. 본인한테 편한 패턴이 있는데 네. 그 기준이 뭐냐면요, 팔이 너무 느린데 양쪽에 해. 그러면 호흡하는 그 시간이 엄청 길겠죠. 네. 조금 비효율적이겠죠. 아, 근데 팔이 엄청 빨라. 그러면 두 번에 한 번 호흡해도 충분하겠죠. 그렇죠. 근데 배영 선수들은요, 의외로 한 번 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오른쪽에 마시고 왼쪽에 뱉어라. 그 패턴을 했을 때 내가 편안하면 그 패턴이 맞는 거고요. 네. 팔 한 번 할 때마다 호흡을 하면 그 패턴이 또 맞는 거예요. 배영 호흡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네. 템포가 빠르면 두 번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하거든요. 네. 배영 50m 시합 뛰는 사람은 호흡을 계속 할까요? 50m 시합이요? 네.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50m를 제외시키고 네. 우리가 일반적인 배영을 봤을 때는 본인이 두 팔에 한 번 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 양팔에 한 번씩 하는 게 편한지 그걸 결정하셔서 그걸 지켜야 돼요. 호흡이라는 거는요, 패턴을 지켜야 지치지 않지. 그러니까 한 가지 방식을, 그게 지구력이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흡 패턴이 무너졌다는 건 페이스가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패턴 없이 호흡을 하다 보면 체력도 많이 까먹어요. 그렇죠. 무조건 두 번에 한 번이든 한 번에 한 번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걸로 활용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코치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호흡의 패턴을 지켜라 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팔을 한 번 돌릴 때 마셨다 뱉었다 마셨다 뱉었다 다 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사실 두 번 돌릴 때 한 번 호흡을 처음 해보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호흡 방법보다 얘가 더 잘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실외로 네. 제가 이제 선수들을 가르칠 때 네. 한 명 선수가 이 템포가 너무 느려서 네. 가만히 보니까는 이 선수가 보니까 호흡을 한 번에 한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느려 팔이. 그래서 이 팔을 조금 빨리 돌리는 방식으로 두 번에 한 번으로 이제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못 바꿨어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거를 하다 보니까는 네. 안 좋겠죠. 네. 근데 그걸 바꿨다고 해서 또 템포가 빨라지냐? 또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물론 어떤 게 더 맞는다고 하는데 호흡만큼은 패턴을 지키는 게 1번이지 네.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물론 해보면 금방 또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런 요인은 거의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영 44초 정도 나옵니다. 배영 손 입수할 때 손등으로 물 수면을 살짝 때리듯이 입수가 되는데 잘하신 분들을 보면 손목을 더 꺾어서 손가락으로 입수를 하더라고요. 차이가 뭘까요? 배영에서 가장 이상적인 입수 방법은 새끼손가락부터 손바닥이 영변을 보게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조금 풀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네네네. 없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나 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영 피니쉬 동작이 궁금합니다. 자유형과 다르게 엉덩이 아래쪽에서 수영장 바닥 쪽으로 누르면서 피니쉬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피니쉬도 수면 가까이에서 끝나면 물 밖으로 꺼내기 쉬울 것 같고 단순히 롤링을 도와주기 위한 동작은 아닌 것 같은데 수린이한테 배영 너무 어려워요. 배영 피니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겠죠? 네. 그러면 이분은 왜 배영 피니쉬를 얇게 그냥 오면 되는데 왜 중간에 누르냐는 거잖아요. 그 질문 맞죠? 바닥 쪽으로 누르면서 피니쉬. 네. 이 이유. 자유형을 그대로 뒤집어서 피니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형이나 네. 배영이나 마찬가지로 네. 이 물 잡는 구간이 있고 네. 이 물을 밀어내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쵸. 밀어내면서 추진력을 네. 발휘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물을 잡을 때 힘을 과도하게 줄 필요는 없고 물은 효율성 있게 최대한 많이 잡고 그 물을 밀어낼 때 강하게 밀어내야 추진력이 생긴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예, 맞아요. 추진력 때문에 물을 살짝 밀기도 해요. 공 던지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공을 제가 일로 던져야 돼요. 근데 일로 던지는데 여기서 끝나요? 아, 아니죠. 네. 여기까지 오죠. 네. 수영도 끝까지 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물이 이렇게 도망가는 거지. 아. 물도 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밀어낼 수 있는 거죠. 공 그렇죠. 던지기 생각하면. 그럼 공 던지기도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지 굳이 왜 이것까지 할까? 손이 떠난 다음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배영 말씀이신가요? 예, 배영이에요. 네네. 현대 배영에서는요. 이렇게 민 다음에 살짝 누르기도 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밀어서 그대로 바로 허벅지에 붙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붙이나 이렇게 미나 똑같기 때문에 네. 오히려 깊게 누르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리커버리 할 때 더 올라오는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분은 지금 되게 느낌이 좋으신 거예요. 맞아요. 피니쉬는 최대한 수면에 가깝게 끝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배영을 성향에 따라서 누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누르거나 붙이는 거는 공 던지기하고 똑같이 끝까지 추진력을 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단 하지 말아야 할 거는 깊게 누르는 거예요. 깊게 그렇죠. 누른다고 해서 더 추진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네. 깊게 누른 다음에 다시 물속에서 빼내기가 시간이 걸리고 또 에너지가 낭비가 되죠. 얕게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대로 붙이셔도 돼요. 이분은 저희 컨텐츠 중에 이제 인사이트 클래스에서 저희가 또 배영에 관해서 또 그쵸. 굉장히 예. 전문적으로 잘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오래전
그러니까 15년도 더 전에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땐 배영할 때 새끼손가락부터 올라와야 한다고 배웠는데 요즘은 아닌가 보네요. 그럼 리커버리하고 엄지부터 올라오다가 수면과 평형을 이룰 때 팔이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새끼손가락부터 물에 들어가나요? 엄지부터 올라오고 난 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올라올 때 리커버리에서 허벅지에서 이제 올라올 때 새끼부터 올라오라.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있고 저도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우리가 어깨를 이 상태에서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어떻게 되죠?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관절이 내외전되면서 꺾여 있어요. 이 꺾인 상태에서 올라오면은 부드럽게 올라오지 못하고 비효율적이에요. 엄지부터 올라오면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부터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등부터 올라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들어갈 때 있죠? 들어갈 때는 어깨 유연성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또 회전을 하면 또 어깨가 또 꼬이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엄지부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손등부터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새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캐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엄지부터 들어가면은 몸에 힘을 빠질 수 있지만 다시 여기서 자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엄지부터 올라와서 새끼로 들어가는 건데 질문은 그거 아니에요. 언제 이게 바뀌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내 눈 앞에서 바뀌어요. 하지만 이게 언제 바뀌냐가 중요하진 않고요. 최대한 엄지는 가슴 앞에까지 오면서 들어가는 어느 지점에 자연스럽게 바뀌면 돼요. 무조건 여기서 바꿔서 들어가세요. 이거는 그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눈 앞에서 바꿔도 쉽게 들어가요. 하지만 유연성이 나쁘신 분들은 이 바꾸는 타이밍을 좀 늦게 바꿔줘야 어깨가 조금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요 바꿔주는 타이밍은 가슴 앞에 90도 거기부터 엔트리까지 자기 유연성에 맞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건 특별하게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새끼부터 올라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흐물흐물대는 유소년 애들 있죠. 아기들. 아기들도 엄지부터 올라오는 게 제일 좋지만 너무 흐물흐물대는 애들한테는 살짝 오히려 어깨를 좀 꺾어가지고 고정화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엄지부터 올라오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엄지부터 올라와서 가슴 앞에 지나가고 엔트리까지 어느 지점에서만 바꿔주면 된다.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포인트는 본인이 직접 그쵸? 해가면서 편안하게 찾아야 바꿀 수 있는 지점.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새끼예요. 나올 때는 엄지예요. 또 한 가지는 가슴 앞에서 지나가는 요 순간에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롤링이 적다, 많다는 것보다는 어깨 관절의 가동성 폭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롤링의 폭은 엔트리 될 때 손이 물에 들어갈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가동 범위가 적은 분들은 좀 더 많이 롤링 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동 범위가 넓은 분은 작게 롤링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 어떤 종목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배영을 설명할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롤링의 폭이 적어도요, 배영할 때는 손이 충분히 물에 잠길 때까지는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대신 제가 얘기한 배영은 얘를 너무 막 90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손과 내 겨드랑이가 충분히 일자 상태에서 유지해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정도, 그 정도는 롤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분의 말씀은 가동성이 나쁘신 분들은 롤링을 더 해서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 귀 옆에서 이 팔이 물에 잠길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롤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만 틀어주면 돼요. 약 30도만 틀어줘도 물에 잠겨요. 가동성은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는 게 잘 안 된다 해서 롤링을 더 한다? 글쎄요, 요거는 조금 상황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어깨가 진짜 가동성이 안 좋아. 여기까지 다 올라와서 이게 안 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롤링을 더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팔을 약간 Y자로 벌려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롤링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팔을 좀 더 넓히는 게 더 효과적인 거지, 가동성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얘를 더 돌린다? 그 가동성 안 좋으신 분이 이 흉추 가동성은 좋으실까요? 그렇다면 또 다른 부위가 보상 효과를 갖겠죠. 자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팔의 폭을 더 넓혀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배영은 기본적으로 저항을 많이 받는 영법이기에 몸통 회전을 하든 안 하든 별 의미가 없다면 그냥 현재 하던 방식의 몸통 회전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네요. 배영의 발차기라든가 스트로크 같은 다른 부분에 더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이 극단적인 설명이거든요, 이게. 배영은 롤링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롤링보다는 손이 얼마큼 물에 잠겨서 일자로 잘 밀어낼 수 있냐,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아마 이런 질문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손이 옆에서 이루어지는 게 배영이잖아요. 이 옆에 있는 게 충분히 잠겨서 내가 일자로 밀 수 있으면
되는 정도지 이 롤링 자체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롤링 중요해요. 하지만 크기의 문제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배경 설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발차기 중요하고 스트로크 중요해요. 장축 수영이니까 롤링 중요해요. 하지만 자영만큼 롤링을 너무 크게 가져가려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런 롤링 때문에 배영이 방해가 된다. 어느 정도 롤링을 해야 되냐? 손이 충분히 잠길 정도. 근데 겨드랑이하고 얘가 충분히 잠길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거지 이 롤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롤링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배영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롤링을 안 했더니 잘한다가 아니라 아마 기존에 했던 것보다 롤링을 좀 작게 했더니 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롤링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영에서 물을 너무 많이 잡아서 힘들어요. 발이 안 떠서 그런 것 같은데 하체 띄우는 법 알고 싶어요. 물을 너무 많이 잡는 게 힘들어요. 이게 하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물을 많이 잡는다는 말은 빼고 하체가 가라앉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하체가 가라앉는 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도하게 배꼽을 수면에 가깝게 올리는 거. 배 올리세요, 배 올리세요 하면서 가볍게 서 있는 자세 정도면 되는데 오히려 허리가 꺾인 자세가 되는 거죠.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이런 자세가 오히려. 그러니까 다리가 당연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배꼽이 너무 높아서. 두 번째는 같은 건데요. 턱이 너무 높아서예요. 높다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있으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들으면서 브릿지 자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배꼽을 올려서 브릿지 자세, 턱을 너무 들어서 브릿지 자세,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가장 배영할 때요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한 가지예요. 다른 요인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물을 너무 많이 잡는 거는 다리보다는 엔트리의 모양에 따라서 다른 거지 물은 그거하고 조금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